병원체와 방어작용에서 나오는 188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처음 초반 이 초단원 하나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이 어떤 거냐? 병원체가 뭐고, 그지? 우리의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병원체들은 우리에게 어떤 증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188쪽 초반에 질병의 구분에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에서 나와 있죠. 그죠?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병원체가 뿜는 독소나 여러 가지 등등등에 의해서 병원염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비감염성 질병은 대사성 질환처럼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말하겠지. 그지? 대사성 질환 같은 거. 그죠? 당뇨, 고혈압,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등등등. 또는 암, 위암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죠? 암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감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의 특성에 의해서 그 병원체가 비말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 공기를 타고 또는 접촉에 의해서 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감염체 특성을 알아야 감염성 질환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감염성 질환들 병원체에 감염돼서 발생하고 체액이나 접촉, 공기, 음식물 등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8쪽에 나와 있는 여러 병원체 종류들이 4개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5개가 나왔어서 병원체 종류가. 그리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약간 덜어졌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예전 교육과정의 기준에 맞춰서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낼 거야 하실 수 있겠지. 내신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다 설명해 드릴 거야, 내가. 오케이? 그래서 병원체 종류,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병원체 종류들을 좀 한번 봐보자. 오케이. 5개. 여러분 교육과정에 4개 있지만 5개가 있고요. 그 병원체 종류들을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눠볼게요. 5개를 나눌 거야.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먼저 세포구조인 것과 아닌 것.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병원체. 오케이.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병원체와 세포구조로 되어 있는 병원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돼요?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병원체와 세포구조인 것. 자, 세포구조가 아닌 병원체에는 누가 있냐? 자, 여러분 교육과정에 나오는 바이러스, 그리고 변형된 프라이온, 변형된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형 프라이온이라고도 합니다. 프라이온. 자, 선생님 저 프라이온 눈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책 189쪽 오른쪽에 살짝 사이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변형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이쪽으로 올래요? 괜찮아요? 안경 한번 닦아보시다. 네, 변형 프라이온. 그럼 크게 수정을 해볼게. 자, 세포구조가 아닌 거. 자, 바이러스와 변형 프라이온, 세포구조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바이러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지? 핵산을 갖고 있어. 그지?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그죠? 그리고 근데 인질 이중충 막에 쌓여있는 막구조는 아니잖아. 그지? 인질 이중충 막에 쌓여서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거나 세포구조가 아니잖아, 바이러스는. 명맥백백 세포구조가 아니야. 그죠? 핵산을 갖고 있어. DNA나 RNA와 같은. 그죠? DNA나 RNA와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어.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단백질이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중요해. 단백질. 자, 단백질 겉껍질도 쌓여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구성된 겉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지? 단백질은 있어. 없진 않아.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돼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어떤 이제 증식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들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 왜? 감염성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감염성 질환들을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방어작용, 몇 가지의 방어를 거쳐서 방어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스스로 셀프로 보호하는가, 면역하는가 그걸 배울 거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에는 뭐가 있냐? 이게 예시들, 그죠? 어떤 거? 홍역도 바이러스야, 얘들아. 그 다음에 에이즈 들어봤을 거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그지? 인간, 휴먼, 이뮨, 바이러스. 그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도 바이러스고, 독감도 바이러스야.
인플루엔자,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나 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 있겠죠?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바이러스의 이름들이 약간 다르지만 다 바이러스들.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예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외워진 상태에서 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겠구나 라고 연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는 외워두셔야 돼.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성에 관한 질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프라이온, 변형된 프라이온. 그렇죠? 자,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있었어. 정상 단백질. 우리 몸에서 이제 신경계, 중추신경계나 기타 등등 여러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는 단백질이 있었거든.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비정상적인 형태의 프라이온 단백질이 외부에서 섭취되어 들어오는 거야. 변형된.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었고 비정상적인 형태의 이제 비정상적 단백질이 섭취되어 들어와서 얘가 빠르게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정상적인 단백질들을 다 비정상화된 상태의 변형 프라이온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신 프라이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프라이온이 해결해주는 정상적인 역할이 수행되지 못해버려. 오케이?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쌓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치 스펀지처럼 중추신경계의 그 시냅스망을 이제 막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형태처럼 작동해버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건 마치 치매처럼 기억을 잃는다거나 뭔가 내그지대로 팔다리를 못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뭐 양한테 나타나면 스크래피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질환의 이름이 있어. 양에게 나타나면 스크래피.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는 크롭, 야콥 증후군, 크롭, 야콥병 이렇게라고 표현하기도 해. 오케이, 크롭, 야콥병. 저 친구가 혈관이 매우 약해요. 네, 흘러내야 됩니다. 어저께도 코피가 터지더니 오늘도 코피가 터졌어요. 네, 누가 보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새벽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코피가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보이진 않고요. 혈관 자체가 너무 약해서 지금 코피를 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눈을 이렇게 비비적 하더니 갑자기 또 코피가 빵 터져가지고 네, 응급처치를 하러 갔죠. 양, 스크래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 양은 안 나와 있어요. 양은 스크래피, 소에 나타나는 건 광우병. 그래서 광우병이나 소에 나타나는 광우병이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그게 야콥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변형 프라이온이 여러분 개성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거든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왜 처음에 감염성 질환, 병원체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판정을 했냐면 겉에서 보기에 뭔가 비정상적인 변형 프라이온이 들어와서 원래 있었던 이 정상 프라이온을 굉장히 빠르게 막 변신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뭐가 들어와서 걔네가 막 증식되는 것처럼 처음에 인식이 된 거야.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개체가 셀프로 2개가 4개, 4개가 8개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걔네가 스스로 셀프로 증식돼서 병원체가 감염돼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처음에 판명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병원체가 막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정상화된 형태의 정상 단백질을 비정상적인 형태로 빠르게 도미노 효과처럼 쫙 연쇄 효과처럼 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신을 시켜서 병신화 시켜서 쉽게 비유를 하면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지금은 병원체에 의한 건 아니니까, 그지? 어떤 생명체에 의한 건 아니니까. 왜? 얘는 세포 구조는 아니잖아. 프라이온은 단백질이거든. 그냥 단백질 입자거든. 생명체가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뭔가 여기에다 구분을 집어넣기가 애매해서 그냥 뺀 건 아닌가 싶어요. 22 개정 과정에서. 됐죠? 그치만 걔네들의 증상이 어떤 형태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 어디? 189쪽 오른쪽에 따로 변형 프라이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기억해주세요. 변형 프라이온. 되어있죠? 그쵸? 네. 변형 프라이온 빠졌다는 게 변형 프라이온. 네, 빠졌다는 게 변형 프라이온이에요. 여러분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빠진 게 변형 프라이온. 그죠? 여러분 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4개 정도만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랑 그죠? 이제 설명하게 될 세포 구조로 이루어진 나머지 4개들. 됐죠? 그리고 애정 교육 과정에서는 변형 프라이온도 있었더라.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라. 변형 프라이온은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단백질 결정 덩어리더라.
그쵸? 자, 그 다음 세포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에 해당하는 건 설명할게요. 그러면 세포구조 중에 저한테 조금 생물을 공부하신 분은 자, 원핵세포가 있고 진핵세포가 있어요. 세포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다 보면 진화된 형태의 세포인지 아니면 자, 진화되지 않은 형태의 세포인지로 나뉘어지죠. 자, 진화된 형태의 세포는 뭘 갖고 있어요? 핵막도 있어요. 핵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막성소기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영록체,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막성소기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세포막이 있고, 그치? 그 세포막을 막과 동일한 형태로 핵막이 내부에 있고, 그 핵막이 내부에서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그죠? 소포체나 골지체나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죠? 골지체도 있고, 그죠? 골지체도 있고. 맞죠?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케첩 뿌려진 것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죠? 막성소기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진핵세포고요. 막성소기관이 없고 원핵세포는 자신의 유전 정보가 환형으로 세포질에 자신만의 유전 정보들이 환상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 그죠? 세포질이 있고 그냥 DNA가 있고 끝. 핵막이 없어.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 핵도 없어. 핵막과 핵이 없어. 원핵세포는. 됐죠? 어떤 아이들이 원핵세포냐? 아메바일까요? 아닙니다. 대장균. 그죠? 대장균과 같은 포도상구균 같은 거. 대장균 또는 포도상구균. 이런 아이들이 원핵세포예요. 원시 형태의 세포예요. 핵막이 없다. 핵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핵산은 있어 없어? 핵산 있어야 돼. 고유의 자신의 유전 정보인 핵산은 있어야 돼. 그죠? 핵이 다 들어가니까 우리 그래도 고학년이잖아. 그지? 선생님 핵 없다면서 그럼 핵산 없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유전물질 DNA나 RNA 이런 건 있어.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핵산은 있어. 그치? 핵산이 있고 당연히 핵막도 있고. 그죠? 핵막도 있고 핵도 있고. 왜? 진핵세포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들 중에 얘네들 또 다시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야. 뭐로 나눠?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랑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아이랑. 구분할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병원체인데 세포 구조로 되어 있거든. 근데 원핵세포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뭐예요? 세균들입니다. 세균. 오케이? 세균들. 그죠? 세균들. 그래서 균류라고 쓰면 또 뒤쪽에 나오는 곰팡이 진균류들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세균이라고 생각해요. 세균들. 그죠? 그리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단세포성에 해당하는 거. 그게 원생생물이고요.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병원체들 중에 조금 더 다세포성인 거. 다세포성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진균류예요. 오케이? 자, 크게 5개 이야기해드렸어요. 바이러스, 변형, 보라균, 세균, 원생생물, 진균류. 저 진균류의 균이 세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 똑같아요. 진균류의 저 진은 뭐예요? 곰팡이를 말해요. 곰팡이 계열하고 세균하고 다른 계열이에요. 됐죠? 왜? 이미 세포 자체가 달라. 얘는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세포성이고, 세균류들은 단세포성이고. 그러면 옮겨지는 병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 그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세균성 식중독. 그죠? 포도상구균이나 포도상구균들, 세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 결핵들, 결핵균. 오케이?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들. 음식을 먹었는데 잘못 먹은 거죠. 음식을 먹었는데 병이 생기게 되는 거. 세균성 식중독들이 주로 세균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근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그림이 살짝 나와 있어. 그런 그림을 보면 너가 지금 세균이겠구나 라고 그림 보고서 판단할 수 있게끔 세균 그림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세균들 그림은 188쪽에 그림 나와 있어. 너 그림을 여기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 어떻게 했냐? 세균이다 보니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세포질에 이렇게 환상으로 펼쳐져 있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중에 배워서 나오는 거지만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환영의 조그마한 DNA 조각도 가지고 있어. 얘가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사용되는 약간의 얘가 주 염색체라면 세균이 가지는 주 염색체라면 메인이 나는 서브인데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 네, 항생제 저항 유전자를 일부 갖고 있기도 하거든. 그럼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환영의 DNA를 가지고 있기도 해. 오케이. 그리고 세균들 중에 그람 음성균들은 세균의 셀 바깥쪽에 세포막 있잖아. 그치? 세포막. 근데 이 세포막 말고도 뭐가 있냐? 세포벽을 갖고 있어. 세포막 말고도 외형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 근데 이 세포벽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 그람 음성균들의 경우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 갖고 있어.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는 걔를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세포에 안 갖고 있는데 세균들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먹어줬던 항생제가 그 펩티도글리칸을 공격해. 펩티도글리칸 합성이 안 되도록 해줘. 그러니 항생제를 먹었었을 때 세균이 내 몸에서 증식되기 어려운 거야. 왜? 그 먹어줬던 항생제가 세균이 가지고 있는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거든.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준다거나 펩티도글리칸을 구멍을 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지? 세균이 증식되지 못하게 해주는 약제제가 항생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자, 세균성 질환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다. 항생제더라. 기억하자. 항생제가 어디를 공격한다고? 여기 펩티도글리칸. 됐죠?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저해해주는 약제제가 항생제예요. 최초 항생제가 누구였어요? 페니실린. 네, 맞아요.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추출한 페니실린. 그죠?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여러 항생제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성에 관한 질환들, 종류들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원생생물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뭐가 있냐? 단세포성 중에. 자, 일단 원생생물들은, 맞다. 여기 설명 마저 하자.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세균 설명하면서 얘는 막대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림상. 그래서 세균 종류들 중에 이 세균의 모양이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다 그러면 막대 간자, 한자를 써서 간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끔 구형 모양으로 생긴 건 그런 구균이라고 해. 공구자를 써서. 간균, 구균 또는 나선 모양으로 생긴 세균들도 있어서 나선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세균들의 종류들, 외부 모양을 보고서 나선균, 구균, 간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 라는 것까지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왜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선생님 다 설명하죠? 아니요, 문제 풀 때 보다 보면 나와요. 세균의 어떤 특성, 세균의 종류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충치나 위궤양, 자, 위궤양 여러분 그것도 알고 가자. 세균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비문학 지문하면서도 많이 만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궤양을 일으키는, 위에 구멍을 뚫게끔 해주는 형태의 염증 질환이 위궤양이거든요. 그래서 세균 설명하고 있어요. 세균 설명한 부분에서 거기 보니까 위궤양 부분에 아래 조금 써져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일으킨다라고 써져 있죠. 그게 기억하세요. 나올 수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 이제 기생하는 형태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위는 pH가 어때요? 염기성입니까? 산성입니까? 산성이죠. 산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비하는 위에 pH가 낮은 수소연을 막 많이 분비를 시키면 웬만한 얘네들은 그 수소연에 공격당해서 웬만한 균들은 살균돼서 제거가 돼.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이쪽 강인한 새끼들은 이 위라고 하는 산성 환경에서 잘 버티고 딱 붙어가지고 계속 위에 궤양을 일으키는 형태로 증식을 하고 있더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얘가 중화반응을 일으켜. 중화반응 배웠죠? 수소이온에, 그지? 수산화이온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 특정 뭔가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해. 암모늄 이온을. 그러면 그 암모늄 이온이 OH를 분비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쉴드를 싸서 자기를 스스로 셀프로 보호하면서 위에 딱 붙어서 오랫동안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거하는 약제들은 되게 약이 독해요. 걔를 이제 뜯어내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됐죠?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세균 속의 하나에 속하더라. 그지? 단순한 항생제로 제거되기는 쉽진 않더라. 얘가 굉장히 군체를 잃는 채로 막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중화 반응으로 이 위 환경을 중화시키면서 거기에 자기가 잘 사는 환경을 셀프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원생 생물에 해당하는 이제 종류들, 병원체는 뭐가 있냐? 말라리아. 오케이? 그 다음 수면병. 오케이?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 이런 게 있어요. 자, 혹시 뭐 뇌를 먹는 아메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저기 오염된 강물이나 이런 거에 그지 고용이 있는 곳에 담수에 이런 아메바나 이런 안 좋은 애네들이 들어와서 오염된 물로부터 우리의 어떤 체액을 통해 들어와서 뇌에 이제 막 뇌 순화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만큼으로 막 거기서 증식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격한 표현으로 자극적인 표현으로 뭐 뇌를 먹는 아메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막 고여있는 어디 강물에 가서 막 그렇게 수영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별로 흔치는 않잖아. 오염되어 있는 물 속에 이제 담겨져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높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얘는 이런 아메바성 이질이랄지 이런 원생 생물들에 의해서 생긴 우리의 병원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약은 걔한테 스페시픽한 약 자체는 없어. 여러 가지의 약제들을 이제 항생제나 뭐 항진균제나 뭐 여러 가지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요. 여러 개를 섞어서 치료해야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원생 생물은 여러 개의 약제대로 함께 치료하더라. 치료를 하도록 하더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진균류. 자, 진균류. 쟤는 곰팡입니다. 곰팡. 다세포성. 그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고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는 형태들인데 진균류에 해당하는 그래서 생기는 질환들이 뭐가 있냐? 일단 무종, 습진. 그죠? 무종이나 습진. 칸디다병. 칸디다냐 무좀 칸디다츠 그죠? 막 이렇게 주부습진처럼 막 이렇게 자꾸 하얀 각질 벗겨지고 막 하는 그런 형태들 가렵고 그런 거. 그리고 만성 폐질환이나 진균성 폐렴이나 그러니까 뭐 곰팡이가 이제 포자 같은 거를 뿌려내잖아요. 포자로 증식하는 개체들이다 보니까 그 포자가 공기 오염을 시키고 그런 포자가 오래 모여져 있는 그 공간 안에 계속 내가 공기청정이 안 된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그러면 폐질환이 유발될 수도 있겠지. 그지? 호흡기 질환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만성 폐질환이나 곰팡이성 식중독들이 생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봐봐. 식중독은 특정 균 하나를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지? 음식을 뭔가 잘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질환들을 식중독이라고 해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있지. 이렇게 폐각류들, 굴 같은 거, 거기 안에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침투가 됐는데, 걔는 고열에서도 잘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폐각류를 먹었는데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배탈이 막 나고 막 설사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원인을 살피고 봐왔더니 그런 폐각류들을 먹어서 조개 같은 것들을 먹어서 생긴 거다. 그럼 노로바이러스성에 의한 식중독이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는 거고 세균성 식중독도 있는 거고 원인을 따져봤더니. 그치? 그리고 곰팡이에서 생기는 식중독도 있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식중독이 딱 단순히 세균 혼자에서 걸린 건 아니고, 그죠? 여러 병원체 각각들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쉽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균류도 그러면 뭐로 퇴치를 하냐? 자, 아까 바이러스는 아까 세균을 얘를 퇴치하기 위한 항생제가 따로 있었어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거 합성 억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로 제거를 시키고요.
근데 바이러스는 워낙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서 자 돌연변이 때문에 뭔가 변신된 형태의 폼을 잘 갖기 때문에 그죠? 바로 잘 퇴치되기 쉽진 않지만 바이러스마다 적절한 항바이러스대로 제거를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균류들 같은 경우는 무송 같은 경우, 습진 같은 경우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얘는 항진균제로 제거를 시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특정 약제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오른쪽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죠. 그죠? 우리 코로나 한참 호흡기성 질환으로 했을 때 계속 KF94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랬었잖아. 이제 숨쉬기도 엄청 힘들지만. 자, 근데 이렇게 감염 경로를 차단한다거나 또는 이제 인체의 어떤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여하겠죠. 자, 넘겨보세요. 이제 우리는 병원체 종류들을 배웠기 때문에 191조. 그렇다면 그런 병원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방법들로 방어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졸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제 코피 터진 녀석은 오려면 한참 걸리나 봐요. 지금 코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지금 코피와 한판 싸움을 굉장히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방어작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조. 인체 방어작용 나옵니다. 일단 인체 방어작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방어가 있고요. 후천적으로 확보가 되는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후천적 확보를 우리가 면역 능력을 확보했다, 면역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선천적 방어와 후천적 방어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부 방어의 측면에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릴 거예요. 연준아 괜찮니? 녹화해놨어. 보고 초반부만 좀 보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인체 방어작용에서 첫 번째 방어작용의 구분에서 여러분 191쪽 초반 위쪽에 나옵니다. 자, 일단 선천적 면역 그리고 후천적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천적 면역은 다른 말로 비특이적 방어라고 해요. 비특이적 방어. 특이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뭘 특이적이라고 하냐? 너의 적절한, 너한테만 딱 맞는, 너에게 스페셜한 이런 의미야. 오케이?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병원체를 말하는 거고, 특정 병원체?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 하나에 대응한 이라는 표현은 특이적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비특이적 방어는 내 것이 아닌 항원 A, 항원 B, 항원 C, 항원 D A, B, C, D를 다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너 다 내 거 아니지? 이씨 일단 먹어 없애 이런 형태야. 내 몸의 것이 아닌 것들만은 일단은 다 먼저 수갑을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하는 형태들.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면역이야. 여러분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이 있죠. 아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철면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 언니랑 좀 비교하면 우리 언니 약간 피부가 약간 가무잡잡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피부값이 좀 두꺼워. 나는 피부값이 좀 얇아서 약간 빨개빨개, 홍조기가 약간 있어.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스치기만 해도 금방 뭔가 빨개지는 형태들인데 우리 언니는 그런 게 별로 없어. 단단해요. 아주 어릴 때도 털도 엄청 많이 막 복실복실 많이 다 태어나왔고, 그래서 엄청 쫀쫀하고 피부가 조금 건강한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조카가 좀 언니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얇고 그죠, 매우 건조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 피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외부의 어떤 최우선의 어떤 방어선이거든. 피부를 뚫고 병원체들이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부도 선천적 면역 능력의 하나에 속해요.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비특이적 방어는 크게 선천적 면역이라고 하고요. 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피부나 또는 내 몸의 점액질에서 점액을 어느 정도 이제 분비를 시키는지, 점막들, 피부나 점막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눈물이나, 그지? 눈물이나 파액에서 분비시키는 천연 항생제들이 있어요. 피부 두꺼워야 내부 깊숙이로 뭐가 못 들어올 거고, 점 액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액체들을 많이 분비해줘야 그 점액에 어떤 먼지나 이런 것들이 걸러져서 최대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건조해서 물기가 없어서 점액질에 점 액체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건조하면 그것들이 이제 안으로 쉽게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물 진짜로. 제가 이번에 급성 호두염하고 현도염을 앓으면서
진짜 내가 그동안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이 탈수 기능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뇨작용을 자꾸 시키니까 물이 많이 부족해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좀 많이 빠지고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빠지니까 조직에 있는 액체들도 좀 많이 빠지겠지. 그럼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차갑게 해서 분명 뭔가를 많이 섭취했잖아, 음료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 차가운 아이스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내 탈수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는 거죠. 물은 물이고 음료는 음료야. 그러니까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들을 많이 마셔주는 게 건조한 겨울철에는 우리 몸 지키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물 진짜 많이 마셨거든. 내가 마치 군부모인 것처럼 금붕어가 된다 생각하고 많이 마셔주는 게 여러분의 물기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게 되게 건강에 좋습니다. 또 주름 자글자글 하거든요. 여러분 건조해지면 물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피부나 점막들 타고 태어나는 형태들의 면역이 선천적 면역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식세포 작용과 그죠? 염증 반응에서 나왔죠. 이건 그림을 보면서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두 개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선천적 면역들이다라고 하면 이 선천적 면역에서 일어나는 약간이 특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면역과 이 특이적 방어가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 몸 깊숙이로 들어왔던 병원체가 더 깊숙이 못 퍼지도록 그죠? 내부를 방어하기 위한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천적 면역의 일부가 특이적 방어를 좀 일부 활성화시켜주고요. 특이적 방어는 딱 너 항은 A구나. 너라는 새끼구나. 너란 놈이 또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어떻게든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정보를 딱 기억하고 있는 너라고 하는 놈을 딱 기억하고 있는 그런 방어거든. 특이적 방어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후천적 면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전엔 후천적 면역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특정 항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 후천적 면역 안에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뭔가 액션해주는. 돼요? 저 특이적 방어 안에 특이적 방어를 다른 말로 후천적 면역이라고도 하고 후천적 면역이라는 그 과정의 일부를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 거야. 하나씩. 자, 우리 몸의 방어는 비특이적 방어와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 두 개로 나눠지고 비특이적 방어를 다른 말로 선천적 면역. 자, 선천적 면역 타고 태어난 두꺼운 피부 점액질의 액체가 어느 정도 분비가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눈물과 타액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잡아. 눈물에도 라이소자임 또는 침의 일부에도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라이소자임은 천연항생제. 아까 항생제 뭘 어떻게 한댔어? 세균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균의 세포병은 펩티도글리칸을 갖고 있댔잖아.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항생제였죠. 여러분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펩티도글리칸을 공격시켜주거나 펩티도글리칸 합성을 억제해주는 물질이 저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에요. 라이소자임을 만들어서 분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막 눈에 막 그 속눈썹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분비돼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때 걔네들이 이제 라이소자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우리 몸 깊숙이 병원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빡빡빡 구멍 뚫고서 못 들어오게끔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눈물 타액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들도 있고요. 그다음 식세포 작용이라고 해서 식균 작용이라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었어. 그러면 식균 작용하면 뭐 떠올려? 그지? 백혈구. 그죠? 적혈구 말고 백혈구. 근데 백혈구가 뭔가 균을 먹어서 제거해주는 우리 몸의 혈액세포라고 외워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백혈구 한 종류만 알고 있을 건데 백혈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슷한 그룹의 백혈구의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백혈구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식균 작용해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적어보면 자, 식세포 작용에서 관련된 큰 포식세포. 오케이. 여러분 책에 보면 큰 포식세포라고 나와 있어요. 큰 포식세포나 또는 얘를 다른 말로 한자로 대식세포라고 얘기하기도 해. 큰대자. 그죠? 많이 먹는다. 큰대자 대식세포. 또는
항원 제시세포. 자, 얘도 있고요. 항원 제시세포도 있고요. 또 식균 작용해주는 것과 비슷한 아이들 중에 비만세포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지위에 해당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써주고 있어. 좀만 참아봐. 쉬는 시간대까지 좀만 참아봐. 그래서 1차 방어까지는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2차 방어 들어가도록 할게. 힘내봐. 오케이. 자, 큰 포식세포, 그 다음에 항원제세포, 그리고 비만세포 다 모두 다 식균 작용해줍니다. 식세포 작용을 해줘요. 식세포 작용. 선생님, 식세포 작용이 뭡니까? 자, 백혈구는 위족 운동을 합니다. 백혈구, 핵이 있어요. 백혈구. 네, 얘는 위족 운동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짜 발 운동이라는 표현이에요. 뭔 말이냐? 자, 백혈구 안에 핵이 있고요. 핵 말고도 많은 막성 소기관을 갖고 있겠죠. 그 많은 막성 소기관들 중에 혹시 리소솜이라고 들어봤는지 기억나시겠어요? 리소솜. 식포작용해주는 리소솜. 리보솜은 들어본 적 있지? 단백질 합성 장소 리보솜. 리보솜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게 딱 조금 되어 있지만 막에 싸서 있는 많은 가수분해 효소를 담아두고 있는 막성 소기관이 있었어. 그게 리소솜이야. 리소솜. 오케이? 리소솜이야, 리소솜. 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가수분해 효소. 선생님, 가수분해 효소면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효소들을 많이 갖고 있나요? 아니죠. 더할 가. 물수. 물을 첨가시키면서 뭔가를 분해시킨다는 거야. 봐. 여기 봐봐. 자, 이렇게 큰 문자가 있어. 여러분 기억나요? 그 탈수 축합반은 가수분해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혹시 그 아미노산들끼리 결합하면 물 한 문자가 뿅 나오면서 두 개의 펩타이드가 형성됐었잖아.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고분자를 뽀개게끔 하려면 그러면 올레빛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그죠? 너 OH 붙고 그지? 너 H 붙고 이렇게 맞죠? 올레빛으로 H2O가 들어가면서 너 OH 붙고 너 H 붙고 하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물이 첨가되어야 큰 덩어리가 뽀개진다고. 오케이? 반대로 물이 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가수, 물을 첨가시키면서 큰 덩어리를 분해시켜주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가수 분해 요소를 많이 담아두고 있는 주머니가 리소솜입니다. 백혈구에 리소솜이 되게 많아요. 일반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리소솜이 엄청 많고요. 이 리소솜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내 것이 아닌 뭔가 세균 덩어리, 병원체가 있어. 병원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만날 건데 이 병원체가 뭐 얘가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겠지. 근데 그 병원체가 가지는 요런 거를 다 항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병원체 하나가 한 종류의 항원만 갖는 건 아니야. 머릿속에 기억할 것. 병원체 딱 하나가 딱 한 종류의 항원만 갖는 건 아니야. 항원이라고 하는 건 내 것이 아닌 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항원이라고 한다고. 병원력을 가지는. 그지? 그러니까 내 거의 세포에는 없는 그 병원체라고 하는 그놈이 가지는 A라는 항원, B라는 항원, C라는 항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체 하나가 딱 한 종류의 항원만 갖는 건 아니야. 절대 머릿속에 담아둘 건. 그래서 자, 병원체가 항원 A, 항원 B, 항원 C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병원체가 가지는 단백질 같은 거. 근데 내 몸에 없는 뭔가가 들어왔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급한 대로 얘가 누구지? 넌 어떤 구조야? 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알아내기도 전에 일단 급한 대로 얘를 먹어서 야 움직이지 마!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제일 먼저 첫 바탕으로. 그래서 야 너 움직이지 마! 라고 하게끔 하기 위해 이 백혈구의 막이, 세포막이 이렇게 길어져. 가짜 발처럼 이렇게 길어져서 세포막이 이렇게 길어져서 얘와 얘를 막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 막과 막이 똑같은 막이니까 이렇게 싸서 안으로 잡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싸서. 되겠어요? 오케이? 이 막이 이렇게 가짜 발처럼 길어져가지고 얘를 막에 싼 상태로 안으로 잡아들이는 형태. 됐죠? 오케이?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 막과 이 리소솜의 막은 다른 막이야? 똑같은 막이야? 똑같은 막이야. 왜? 백혈구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같은 막이야.
맞죠? 그래서 이 뇌소좀이 점점 가까이 갑니다. 둥둥둥둥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가수분해 효소들을 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야, 너 다 죽어! 야, 너 없애! 이렇게 식세포 작용으로 얘를 먹어서 균을 먹어서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 그게 백혈구의 식균 작용입니다. 리소솜이 관여하고요. 오케이? 여러분 책에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191쪽에 식세포 작용 과정에서 나와 있고 백혈구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백혈구 안에 식포라고 나와 있죠. 라이소솜 나와 있죠. 그 라이소솜이 얘야. 라이소솜. 리소솜. 옛날은 리소솜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라이소솜이라고 해. 돼요? 가수분해 효소를 담아두고 있는 막에 싸져 있는 주머니 세포소 기관들입니다. 됐죠? 그 라이소솜에 있는 라이소솜에 들어있던 가수분해 효소들이 이 막에 싸서 들어왔던 병원체들을 일단 뿌려서 그 막에 싸져 있는 상태로 걔네를 제거를 시켜주면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병원체들이 일단은 막 옆으로 많이 안 퍼지고 퍼져나가지 못하고 일단은 그 공간 안에 그 백혈구 안에 먹혀서 많이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증식을 못 할 거 아니야. 급한 대로 먼저 내 몸에서 들어왔던 균들을 먼저 먹어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데 걔가 그 처음 그 지점에 최초로 거기에 딱 한 군데에서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그 병원체를 먼저 발견을 해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식세포가 먼저 먹었지만 그 똑같은 병원체가 혹시 발톱 끝에서부터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내가 식세포 작용을 함과 동시에 야, 요런 새끼가 들어왔거든. 혹시 요놈이 나의 뒷길로 해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스캔을 뜬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검토를 해가지고 숨겨져 있는 이 똑같은 병원체를 찾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여 이 병원체의 특이적인 방어작용인 2차 방어, 즉 후천적 면역이 활성화되는 거야. 누구 덕분에? 이런 식세포 작용을 해주는 얘네들 덕분에. 오케이? 선천적 면역이 후천적 면역을 활성화시켜준다고. 그냥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딱딱 분리된 게 아니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식세포 작용을 함과 동시에 오케이? 후천적 면역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진되게끔 해주는 형태도 작동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와 관련 있는 백혈구가 누구냐면 항원 제시세포야. 즉, 자, 이따 쉬었다가 이어서 할 때 또 항원 제세포를 얘기할 건데 항원 제세포도 일종의 백혈구들이야. 식세포 작용해주는. 근데 이 식세포 작용해주는 항원 제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2차 방어인 이 특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주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서 식균 작용으로 먹어서 먹고 난 다음에 아 배불러 끝났어 라고 딱 끝내버린 게 아니라 야 내가 머리 끝에서 최초로 지금 발견된 요런 새끼가 있는데 병원체에 그 병원체가 가지는 항원 A나 항원 B나 항원 C 내 몸에는 없던 항원 A, B, C를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혹시 발톱 끝에서부터도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 그 놈을 찾아 뒤지게끔 항체를 만들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요 항원을 편주시켜줘. 이 후천적 면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오케이? 항원의 일부를 표출을 시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내부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이런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요런 항원이 들어와 있어. 얘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찾아서 또 우리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요 놈을 발본 세번해야 되겠어 라고 표출시켜준 거야. 자기 이 내부의 항원 제세포의 식균작용을 그냥 먹어서 그냥 그걸로 아 배불러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요런 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 난리 났어. 요놈 발톱끝부터 머리끝까지 다시 스캔 떠가지고 혹시 숨어져 있는 요놈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겠어 라고 야 찾자 라고 액션을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항원 제세포가. 근데 항원 제세포는 뭐야? 선천적 면역이야. 오케이? 식균 작용해주는 애야. 그래서 항원 제세포가 요런 새끼를 먹었어. 그래서 항원을 야 요놈 새끼 지금 들어왔거든. 항원을 표출시켜줘. 그 항원을 표출시켜준 걸 보고 저 항원에 딱 적절한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면역이 특이적 방어야. 오케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딱딱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천적 면역의 식세포 작용의 일부가 후천적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액션될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로 넘어가기 전, 항원 항체 반응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하나, 염증 반응. 자, 그럼 염증 반응은 뭐냐? 염증 반응은 여러분 아까 방금 식세포 작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고요. 염증 반응은 어떤 형태를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상처난 부위가 좀 빨개지죠. 내가 얘가 이제 끊겼는지도 모르고 A4 용지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부분이 약간 빨개지잖아. 또는 뭐 살점이 약간 들뜨게 되면 빨개지죠. 그죠?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부어 오른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걸 다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발열과 발정, 빨갛게 부어 올라요 라고 하는 형태들을 다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발열과 발정 반응,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면 누구랑 관련이냐? 히스타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피부가 있고요. 이 피부에 기본적인 정찰병 세포에 해당하는 정찰병에 해당하는 백혈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만 세포라는 게 있어. 이 비만 세포도 일종의 무슨 세포랬어? 식세포 작용해주는 일했어. 식균 작용해주는. 피부 밑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만 세포가 있어. 그리고 백혈구들은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피부 밑에 조직에 기본적인 비만 세포라는 식균 작용해주는 애들도 있다. 여기 지금 모세혈관 이렇게 있고, 모세혈관을 따라 뭐 적혈구나 백혈구들이 돌아다니고, 여기는 적혈구 산소만 해주는 혈구세포, 그 다음 뭐 백혈구들이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상처가 딱 나. 내가 가시에 찔렸어. 근데 그 가시에 찔리니까 가시에서 들어온 같은 세균들이 같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지? 막 가시랑 뾰족한 거에 뭐 파상풍처럼 못에 찔렸어. 그럼 그 못에 들어왔던 여러 세균들이 같이 들어왔겠지. 그러면 상처 부위에 밑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비만세포가 빠르게 세균, 못에 찔려져 있던 주변에 같이 들어왔던 세균들을 일단 식균작용으로 제거를 할 거야. 오케이? 못 주변에 들어왔던 여러 균들을 내 몸에 없던 얘들이잖아, 일단 먹어서 없애야 되겠어 하고서 비만세포가 식균작용하면서 얘를 먹어서 일단 없앨 거라고, 안으로. 그럼과 동시에 비만세포가 뭘 분비시키냐면, 야, 지금 여기 난리 났어. 현재 지금 전쟁 중이거든. 막 균들 많이 들어왔고 내가 지금 균을 먹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쪽수가 부족하네. 안 되겠어. 이쪽으로 빨리 백혈구 친구들을 빨리 대동시켜줘 라는 식으로 비만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화학물질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네, 히스타민이에요. 오케이. 자, 비만세포에서 뭘 분비한다고?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그림에 또 동그라미 쳐봐요. 비만세포가 식균작용을 함과 동시에 뭘 분비시킨다고?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언니 힘내봐요. 히스타민을 분비한다고. 식균작용을 함과 동시에 히스타민을 분비해. 그럼 그 히스타민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야, 너 지금 상처 났대. 나 지금 쪽수 부족하대. 쪽수 부족하니까 빨리 이 상처 부위로, 자, 혈류량을 증가시켜줘. 이렇게 모세혈관을 조금 더 훨씬 더 투과율이 더 올라지도록 모세혈관을 이완시켜줘. 오케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누가 분비시킨? 비만세포가 분비시킨, 비만세포에서 분비된 히스타민에 의해 상처 부위로, 첫 번째 상처 부위로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두 개를 쓰라고 서술형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두 번째,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혈류량 증가. 상처 부위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게끔 해주고, 상처 부위 모세혈관 쪽에 혈류량이 늘어나게끔 해주고. 그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혈액이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혈액이 많아지니까 뭔가, 자, 그쪽으로 대동되는 백혈구의 수치가 많을 거고, 그죠? 백혈구들이 빨리빨리 식균작용을 같이 도와줄 수 있겠지. 그리고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뭔가 따끈따끈한 느낌이 더 들 거고, 그쪽으로 혈액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또한 이 백혈구들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벽을 둘러싸고 있는 얘네들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여기를 삐집고 백혈구들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빠져나가서 얘네들 식균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상처 부위에서 발열과 발적,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막 열심히 백혈구들이 막 열심히 피 튀기게 싸우다 보면 고름이 생기겠죠. 상처 부위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막 열심히 전쟁을 한 결과물로 고름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죠. 거기 191쪽 아래 염증 많은 과정 해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손상된 부위의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스타민이 방출되니까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 부위로 이동하고요. 그 백혈구들이 이제 대동된 친구들이죠. 식균 작용하려고 모인 친구들. 그래서 세 번째,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있겠죠. 상처 부위로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빨개졌고 부어올랐고 이런 현상들이 다 염증 반응이라고. 그것의 시초는 누구 덕분에? 정찰병 세포에 해당하는 누가 있어서? 비만세포가 먼저 먹으면서 동시에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그렇다고. 그죠? 얘네들은 1차 방어야. 1차 방어라고 하는 게 선천적 방어라고. 원래 피부 밑에 타고 태어난 정찰 세포들이었으니까. 되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1차 면역 반응,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자꾸 1차라고 표현하는 게 애정교육 과정에서는 저 선천적 면역이 첫 번째로 이를 1차 방어라고 표현을 했어. 너가 1차 방어고 그 다음 특이적 방어를 다른 말로 2차 방어라고 표현했거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 1차 방어와 2차 방어라는 키워드가 빠져있긴 한데 예전 교육 과정의 내용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차 방어의 저 염증 반응까지 끝났으니 항원 J세포가 항원 항체 반응 2차 방어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주는지 항체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10번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네, 쉬어줄 거예요? 문제 풀고 쉬어도 되는데 190쪽 풀어주고 쉬어도 되는데 190쪽 풀어주고 쉬어도 된다 얘들아. 잠깐 쉽시다. 오케이, 액션. 됐습니다. 언니 일어나봐요. 저 왔어요. 네,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오빠 일어나봐요.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춥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얼음 한번 갖고 와요. 얼음. 소연아, 얼음 갖고 와. 괜찮아? 차가운 물이랑 좀 갖고 와봐. 자, 그래서 방어작용을 들어갈 건데 여기 방어작용은 크게 제가 2차시로 나눠서 계획을 했어. 2차시. 그러니까 오늘 끝낼 거는 이 방어작용을 딱딱 못 끝내. 방어작용 여기 안에 이제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혈액형 판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 혈액형 판정까지 오늘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백신의 원리까지는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191쪽을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191쪽 설명했고요. 당연히 190쪽 여러분 풀어오셔야 돼요. 감염성 질환의 종류에 의해서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191쪽에 제 방어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선천적 방어, 선천적 면역이 면역 중에 항원 J세포가 야 이런 새끼 들어왔어. 저 새끼가 혹시 다른 곳에 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찾아서 뒤지게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형태로 2차 방어인 특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어는 주로 누구에 의한 방어냐면 2차 방어, 즉 특이적 방어는 림프구들이 관여해. 그러니까 림프구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와. 림프구들 중에 두 종류의 림프가 있어. T림프구와 B림프구. T림프구, B림프구. 기억하실 거. 그리고 T와 B림프구 둘 다, 그리고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모두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수에서 생성돼.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림프구들은. 그죠? 근데 T와 B림프구의 차이는 뭐냐면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 자체에서 성숙되는 거고요. 성숙도 골수에서. 근데 T림프구는 가슴샘이라고 하는 면역 장소가 따로 있어. 듣고 있어, 세영아? 그래서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됐던 그 림프구가 어디? 가슴샘, 다른 말로 흉선이라고 돼. 그래서 가슴샘에서 성숙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유추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쥐인데 쥐를 가슴샘을 퇴화시켜서 흉선, 가슴샘을 흉선이라고 해. 흉선을 아예 없애버린 쥐에게 어떠어떤 형태로 면역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왜? 가슴샘이 있어야지만 T림프구가 발달되고 만들어질 수 있거든. 기억해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림프구들 종류들이 있고 백혈구 일종으로 특이적 방어에 관여하더라라고 192쪽 위에 나와 있어. 림프구의 특징을 먼저 설명해놨어. 기억해놔야 돼. 그리고 자, 전반적으로 제가 나오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 자, T림프구가 관여하는 방어 면역을 우리는 T림프구들에 의한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해요. 세포성 면역. 그 다음 B림프구들이 관여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T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은 세포성 면역. 그 다음 B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되겠어요? 두 가지. 이제 어떤 형태로 면역이 흘러가는지 결국 설명할 거야. 결론부터 먼저 알려준 거야. 자, 그럼 아까 처음 시작한 것부터 합시다. 자, 병원체가 있어요. 근데 그 병원체가 A라는 항원도 있고 B라는 항원도 있고 그죠? C라는 항원도 있어. 우리 몸에 없던 항원들이야. 그죠? A라는 항원, B라는 항원, C라는 항원을 죄다 다 갖고 있어. 내 몸에는 없던 것들. 근데 그놈이 들어오니까 그지? 누가? 백혈구 일종의 항원 J세포가 야, 너 일단 꺼져. 근데 이놈이 좀 똑똑해. 왜? 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지. 호의를. 왜? 거기서 딱 걔를 먹어서 그냥 그 순간적으로 바로 그냥 제거시켜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놈이 또 다른 곳에 숨겨져서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야, 요런 새끼를 내가 식균작용으로 먹었는데 혹시 요런 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얘를 찾아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항원의 일부를 표출시켜줘. 그지? 병원체가 가지고 있던 A, B, C 항원 중 셋 다 동일하게 표출을 시킬 거야. A 항원 표출시키기도 하고 B 항원을 표출시키기도 하고 C 항원을 표출시키기도 하고 할 건데 그림 세 개를 다 그리기 내가 힘드니까 하나만 그릴게. 그지? 그래서 병원체의 놈이 가지고 있던 항원 A라고 하는 놈만을 일단 표출시켰다라고 하자. 기본적으로 A만 표출시킨 건 아니야. B든 C든 다 표출시켜서 야, 요런 놈 찾아 죽여. 빨리.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표출을 시켜줬어. 그죠? 면역 식균작용 하면서. 그러면 그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누가 보고 와서 이 특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주냐면 자, 두 개의 림프가 있는데 두 개의 림프구 중에 T림프가 활성화가 됩니다. 두 림프구들 중에 T림프구가. 그래서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T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예요. T림프구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뭐와 뭐로 활성화가 되냐면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두 개로 활성화가 됩니다. 보조 T림프구가 유일하게 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어. 소통을 할 수 있어. 보조 T림프구는. 그래서 띠띠띠띠띠 정보를 너 어떤 식의 어떠한 당 어떤 식으로 생긴 거구나라고 읽어와서 오케이 누구를 활성화시켜주냐면 보조 T림프구가 이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줘. 오케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원 J세포가 표출해줬던 항원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구가 읽어와서 보조 T림프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항체를 만들지는 못해. 보조 T림프구들은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안 갖고 있어. 독성 T림프구도 마찬가지야.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아니 갖고 있어. 오케이? 정보만 토스해준 역할을 하는 거야. 항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다 모두 다 B림프구야. 돼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주고 그러면 B림프구가 뭐와 뭐로 변신되냐면 무슨 세포와 무슨 세포로 변신되냐면 기억세포랑 형질세포로 변신돼. 먼저 기억세포 그리고 형질세포. 기억세포는 자 계속 기억세포가 세포군을 통해서 기억세포들을 만드는데 얘의 역할은 뭐냐 딱 저 항원 A가
몇 개의 사이즈, 어떤 당, 어떤 아미노산, 어떠한 형태의 화학적 물질로 기록되어 있는지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억해 놓는 거야.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만 주로 해요. 기억세포는 직접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능력을 안 갖고 있어. 돼요? 근데 기억세포 말고 형제세포는, 그지? 형제세포 내부에서 이런 항체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형제세포가 자 똑같이 체세포 분열을 계속 거듭하면서 동일한 형제세포를 엄청 빠르게 많이 만들면서, 오케이, 형제세포가 뭐를 저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항체를 다량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형제세포인데, 하나의 형제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체세포 분열로 똑같은 형제세포를 다량 만들고, 하나의 형제세포에서도 이 항체들을 만들어서 세포 안에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으로 혈관으로 분비를 시킬 수 있다. 세액으로 분비를 시킬 수 있어. 항체를. 돼요? 그래서 누구는 형제세포는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시키는 것과 관련된 세포야. 체액을 통해 분비. 오케이? 내가 간단하게 그리려고 항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지? 이제 이 항원의 적절한, 이렇게 생긴 A라는 항원의 적절한 얘를 인식하는 입체 구조를 딱 가지는 항체를 간단하게 그리려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항체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아미노산들로 구성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책에 항체 그림이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슝 넘겨서 200쪽 봐봐. 200쪽 갔어요? 200쪽? 자, 항원항체 반응과 백신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자, 항체 그림이 나와 있어. 200쪽에 200쪽. 실제 항체는 이렇게 다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 아미노산, 다양한 아미노산들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돼요? 그리고 모든 항체들, 즉 형제세포가 만들어내는 모든 항체들마다 공통된 아미노산 서열들이 이 부분이고요. 공통된 아미노산 서열, 즉 항체 불변 부위.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형제세포가 만들어지겠지. 왜? 항원들이 다 다르니까 항원에 적절한 각각의 정보를 항원을 인식할 만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항체들을 만들어낼 거니 각각의 다양한 형제세포들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형제세포들마다 만들어내는 항체들이 다 다를 건데 어디만 다 공통이라고? 여기만 다 공통이라고.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그러니까 이런 네모난 항원을 인식하려면, 이런 삼각형 같은 항원을 인식하려면 여기 입체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하는 형태의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이런 항원에 대항해서 우리가 항체 B를 만들었다. 그지? 동그란 항원에 대항해서 항체 B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서 이쪽 부분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동그란 거야. 여기가. 그래서 항체들마다 이쪽은 변할 수 있는 부분이야. 가변 부위야. 그지?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 항원 결합 부위 되어 나와 있고, 그죠? 항체 구조 나와 있으면, 그지? 항원 결합 부위 그쪽은 항체들마다, 항원 결합 부위들은 항체들마다 입체 구조가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입체 구조. 부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Y자 형태처럼 모습이 존재합니다. 아미노산들로 되어 있는. 됐죠? 오케이? 그것들을 어디서 만든다고? 형제세포에서 만든다고. 오케이? 그래서 적절한 항원들에 알맞는 것들 이쪽을 꼬집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저는 이렇게 길게 Y자를 다 디테일하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야. 됐죠? 마치 쓰레바지처럼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누가 만든다고? 저 항체를 무슨 세포? 형제세포가 만든다고. 형제세포는 무슨 림프구에서 분화됐다고? B림프구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B림프구 혼자 항체를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어. B림프구 혼자 항체를 못 만들어. 누가 정보를 읽어와야 돼. 항원에 대한 정보를 누가 읽어와줬어. 보조 T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서 토스를 해줬기 때문에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되면서
특정 형제세포가 특정 항체를 만들어서 자 어디로 책으로 슝슝슝 계속 분비시킨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 항체들이 딴딴따단딴딴따단따단 돌아다니다가 그지? 저기 발톱 끝에 숨겨서 있는 저 항체를 만났어. 그래서 얘를 꼬집해주는 거야. 너 항원, 너 항체. A라는 항원에 대한 A 항체가 딱 만들어져서 야 너 가지마 하고 딱 붙잡아줬다고. 그지? 예전 교육과정에서 항체가 직접 항원을 제거한다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이 좀 바뀌어서 저렇게 꼬집게 되면 그 자체가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를 기억해놔. 항체가 저 항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집해주는 역할도 하고, 오케이? 포집해주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항체가 항원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첫 번째. 항체가 항원을 만났어. 적절한 항원을 만나서 항체가 항원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항원을 제거하기도 하고, 두 번째. 자, 항체가 항원을 만나가지고, 여기 지금 항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항원을 주변에 항체들이 야, 너 움직이지 마! 하고 이렇게 막 모여들어서, 그죠? 멱살 잡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저 너무 항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병원력이 되게 큰 상태야. 그러면 누가 마지막 터치를 해주냐면 아까 독성 T림프 있었죠? 그죠? 독성 T림프도 백혈구의 식균 작용처럼 균을 먹어서 제거를 시켜주거든? 오케이? 백혈구의 식균 작용처럼 균을 먹어서 제거시켜주는데 어떠한 형태들로 균을 먹냐면 지금 열심히 항체랑 항원이 항체가 막 출동해갖고 특정 항원을 붙잡아서 야 너 가지마 하고 붙잡고 있고 거기서 제거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지? 동시에 옆에 지나고 있었던 독성 T림프가 너네 지금 수갑 채웠네 알았어 너 나랑 같이 없어져 주자 얘를 같이 먹어서 제거시키기도 한다고 돼요? 항체랑 항원들이 열심히 막 응집되어 있는 덩어리 저있는 얘네들 그 덩어리들을 빨리 순간적으로 이 병원체들을 제거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독성 T림프가 걔네들을 같이 먹어서 제거시키기도 해.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거야. 항원들을, 특정 항원들을. 되겠어요? 항체가 타량 많이 만들어져서 쫙 출동해가지고 숨겨져 있는 항원을 꼬집어서 바로 거기서 즉각적으로 제거시킨다도 동시에 혹시나 그런 덩어리들이 너무 많고 빨리빨리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독성 T림프가 그 항원 항체 반응하고 있는 걸 같이 먹어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내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즉 독성 T림프의 작용 감염된 세포를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식균 작용으로 제거하기도 해. 감염된 세포를 직접 식균 작용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독성 T림프고요. 또한 항체도 항원을 직접 제거하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되겠어요? 그래서 봐봐.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던 누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출동해가지고 샥 나와가지고 그죠? 항원을 딱 꼬집고 제거를 시키고 있는 이 작용을 체액을 통해서 항체가 체액이 혈액이니까 지금 혈액을 통해 그죠? 이 항체가 돌아다니다가 얘를 꼬집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B림프구가 관여하는 면역을 다 뭐라 한다고? 체액성 면역을 한다고.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고 특히 형제세포가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죠? 항원을 붙잡고 제거시켜주는 형태들 체액을 통해 항체가 돌아다니니까 맞죠? 그리고 독성 T림프구가 최종적으로 균의 이제 항체와 항원을 붙잡고 있는 항원을 붙잡고 있는 항체를 같이 먹거나 또는 세균에 감염된 내 거에 직접적으로 감염된 세포들을 세포 대 세포 수준으로 식균 작용을 먹어서 제거시키는 거니까 T림프가 관여하는 면역을 다 세포성 면역을 한다. 됐죠? 여러분 그림 어디 봐봐요. 어디 보시면 되냐. 지금 페이지 152쪽 아래쪽 봐봐. 152쪽 아래쪽. 그래서 150쪽 아래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그림 나오고 있죠? 거기 보시면 항원이 들어왔고 항원제 세포가 얘를 먹었어. 항원 조각 일부를 표출을 시켰어. 야, 요런 새끼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정보를 보소 T림프가 읽어서 그죠? 누구로?
저기 오른쪽 보니까 B림프구를 활성화해주죠. 보조티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 B림프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 B림프가 두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돼요.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기억세포는 야, 몇 날 몇 시에 어떤 시기가 들어왔어 라고 하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 형질세포는 딱 그 항원에 적절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죠?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줘요. 혈액으로 분비시켜줘요, 항체를. 그죠?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던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병원체를 직접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체액성 면역하면서 동시에 보조T림프가 증식될 때 세포성 면역이 동시에 촉진이 되면서 위에 세포독성 T림프가 증식되고 활성화됐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죠? 보조 T림프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세포독성 T림프가 증식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감염된 세포, 우리 주변에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들을 얘를 식균 자격으로 직접 먹어서 제거해주기도 한다고요. 독성 T림프가. 또는 항원항체에 응집 반응하고 있는 이 덩어리들을 같이 먹어서 제거시켜주기도 한다고. 두 개의 림프가 동시에 작동을 해줘야 특이적 방어가 완성이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다 항원항체 반응을 한다고.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얘 왜 만들어진대요? 라고 물어봐요, 친구들이. 얘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처음 들어왔던 병원체 항원에 대항해서 첫 번째 B림프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기억세포도 나름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백신 알아요? 백신? 그래서 백신 여러분 어디 뭐 그 파상풍 백신이랄지 그지 어디 멀리 열대지방 놀러 갈 때 말라리아 백신이나 뭐 이런 거 먼저 맞거든요. 또는 독감 예방 백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가 워낙 지금은 되게 다양해져서 코로나 백신도 있고 다양해져서 RNA 백신 아니면 단백질성 백신, 뭐 사백신, 생백신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백신의 종류들까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교육과정에 그게 새로 편성이 됐어요. 네, 일반적인 백신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약화시킨 균을 집어넣어서 약화시킨 항원을 집어넣어서 맨 먼저 기억세포를 먼저 만들어 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잘 만들어졌다면 진짜 그 항원과 유사한 찐또배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먼저 기억세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 나 이 새끼 알아. 너 또 들어왔어? 하고서 저장된 기억세포가 빠르게 자 항원의 2차 침입 똑같은 항원이 2차 침입하게 되면 그럼 기억세포가 이미 인체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다수의 기억세포가 난 너 아는데 오씨 또 돌아가네 기식기 하고서 다수의 기억세포를 만들고 이 다수의 기억세포의 일부가 굉장히 빠르게 형질세포를 만들면서 엄청 폭발적으로 항체를 많이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항체가 빠르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말 그대로 선천적 면역을 한가 동시에 거의 항체가 만들어진 게가 똑같다. 그러니 콧물만 한번 쓱 흘리고 그 병원 능력이 개선돼서 없어지는 거야. 왜? 우리 몸에서 아주 다수의 항체를 만들어서 빨리 퇴치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이런 식이야. 봐봐. Y축이 지금 항체의 농도야. 항체의 농도. 오케이? 항원 A가 처음 침입했어. 1차 침입. 그죠? 항원 A가 침입하자마자 바로 항체 A가 만들어질까요? 못 만들어져요. 오케이? 못 만들어집니다. 왜요? 아까 선천적 면역 해야 되니까. 그죠? 얘는 예전에 들어와서 봤던 적이 없어. 예전에 들어왔던 적이 없던 아이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항원 A가 1차로 침입하게 되면 항체 A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당연히 B림프가 이작동을 했다는 거고, 오케이?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건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기억세포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서 항체를 분비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항체가 나와서 그 숨겨져 있던 항원 A를 일단 찾아서 제거시켰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항체가 다 기능을 다하면 이 항체 농도가 점점 감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당연히 뭘 한 거야? 기억세포가 당연히 만들어졌어.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진 않지만 항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동시에 분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기억세포가
자, 퇴화되지 않고 잘만 기억해서 잘 기억해서 갖고 있다면 요 항원이 또 똑같이 2차 침입으로 또 있어. 바보 같은 이 새끼가 내가 지를 모른 줄 알고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세포가 없어졌다거나 안 만들어졌다거나 제거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억세포가 잘만 있다면 난 이 알아야 이 새끼 또 까불어 또 들어왔네 하고서 굉장히 빠르게 기억세포 일부가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면서 더 많이 다수의 항체를 만들고 얘가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부항, 항체가 부항, 항체 얘가 부항 엄청 증가돼. 그래서 그 빨리 만들어졌던 항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항원들을 붙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콧물만 찍 흐르고 재채기 한번 찍 하고 그냥 걔가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 병원력이, 그 병원체가. 이렇게 돼서 방어하게끔 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1차 면역이고요. 첫 번째 들어와서 뭔가 작업한 거, 얘가 1차 면역이 일어난 거고, 똑같은 항원이 또 들어왔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억세포에서 퇴치 반응을 한 거니까 이걸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누구 덕분에? 이때 만들어졌던 기억세포 덕분에 이때 두 번째 때 내가 잘 대치가 된 거죠. 대응은 잘 한 거죠. 병원체에 대해서. 그런 원리로, 즉 치료가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약화시킨 병원체를 먼저 주입해줘서 병원체를 직접 주사하여, 약화시키거나 아예 병원력이 없는 병원체를 직접 주사하여 내가 맞아서, 그지?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뭐야? 백신이야. 기본적인 백신인 거야. 코로나 백신하고 또 달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책 어디 책을 지금 설명했냐면요. 거기 설명했습니다. 203쪽 설명했어. 백신의 작용과 원리. 203쪽 펴봐요. 203쪽. 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서 203쪽 나오죠. 203쪽 거기 보니까 항원에 노출된 경험에 따라 면역 반응은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구분되더라. 그렇죠? 거기 중간에 있는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1차 면역 때, 자, 처음에 선천적 면역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1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진 않아. 이 그래프만 주고서 여러분이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때에도 선천적 면역은 해, 안 해? 안 해? 해. 항상 해. 항체는 안 만들어졌다 해도 항체랑 선천적 면역이랑 관계는 없잖아. 선천적 면역은 비특이적 방어니까, 그지? 나이소자연이 분비되고 하는 이런 선천적 방어는 하지, 당연히. 이제 식균작용 무조건 하지. 선천적 방어, 1차 방어는 무조건 해. 오케이? 마찬가지로 항원이 2차 침입해도 이때 시기에도 당연히 선천적 방어 동시에 해야 돼. 선천적 방어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 균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도 나중에 들어도. 그치? 항상 일어나. 근데 이제 항체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애초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1차 항체가 1차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천적 방어에 의해서 항원질 세포가 표출돼, 항원질 세포에 의해서 T림프가 활성화돼, 그 T림프가 B림프를 활성화시켜줘, 기억세포와 형제세포 두 개가 분화돼, 형제세포가 뿅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해. 그래야 이렇게 뿅 올라가겠지. 그래서 시간 간격이 필요한 거고, 그때 기억세포가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똑같은 놈이 또 들어왔을 때 다량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겠지. 그쵸? 그래서 백신의 원리는 기억세포를 잘 만들어서 저장해 놓게끔 하기 위한 거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203쪽 아래 나와 있어. 백신을 접종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성되더라. 이후 특정 항원이 체내에 침입하면 2차 면역이 일어나. 1차 면역, 2차 면역 헷갈리면 안 돼. 1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하는 키워드. 2차 면역이 일어나 다량의 항체가 빨리 만들어져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요. 됐죠? 자, 넘겨봐요. 204쪽. 간단하게 백신의 종류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되겠어요? 백신의 종류. 자, 크게는 생백신, 사백신, 제조합 백신, 핵산 백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맞으셨던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핵산 백신이에요. 되겠어요? 자, 전체적인 큰 틀의 백신은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끔 하는 건데 핵산 백신은 좀 다릅니다. 오케이. 자, 일단 생백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독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병원성을 약화시킨 병원체를 바탕으로 만든 백신이야. 오케이. 병원성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병원체가 몸속에 증식해서 면역 반응을 셀프로 일으키게끔 하기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기본적인 면역력이 너무 약한 사람은 진짜 생으로 이거 병원 약화시킨 병원체를 내가 진짜를 주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러한 것들의 생백식들의 홍역이나 수두나 결핵이나 볼거리 등 밑에 종류 알아둬야 돼. 내신에 나오니까. 종류 동그라미 쳐봐봐. 약독화 생백신 경우에 진짜 배기에 해당하는 건데 걔네들이 약화시킨 병원체를 내가 직접 주워 맞는 거야. 그 다음 사백신은 약화시킨 백신이 아니라 죽인 백신이야. 병원력을 아예 죽인 거. 그래서 불활성 상태로 바꾼 병원체로 만든 백신이야. 그래서 진짜랑 달라. 아예 얘 자체가 이미 죽은 형태들에 해당하는 거, 그 특정 병원체가 가지는 이미 죽은 형태들에 대한 거를 주사를 맞는 거니까 얘 자체가 원래 병원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번 접종해야 돼. 오케이? 너네들 때랑 다르게 선생님 때는 불주사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불처럼 막 부풀어 오르는 형태처럼 되는데 여러분은 약간 마치 점 찍듯이 여러 번 찍어져 있는 형태로 뭔가를 주사를 맞았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야. 사백신이야. 여러 번 접종해야 돼.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약해서 여러 번 접종해야 되는 형태들. 그래서 당연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도 큰 문제는 없겠죠. 아예 사백신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 그런 사백신들의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과 단백 백신과 다당 백신으로 나눠져. 오케이. 자, 다당 백신은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당 성분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다당류, 탄수화물 부분들. 탄수화물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 그래서 뭐 수막염 같은 게 다당 백신인데 내신에 나오니까 외워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 단백질 계열. 완전 죽인 백신인데 그 죽인 병원체들이 가지는 단백질 성분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디프테리아나 백일이나 파상풍 등이 그렇대. 종류들 외워둬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다음 전세포를 완전히 다 불활성화시켜서 자 병원체 전체를 사용했는데 그 병원체 전체가 싹 다 죽은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여러 번 주사해야 되는 건 똑같아. 죽은 아이들. 그래서 독감이나 소아마비나 A형 감염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감염 예방하기 위한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6개월에 한 번 더 오세요.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거는 3개월 만에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라고 여러 번 주사 맞았잖아. 그게 다 뭐 때문에 사백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 아예 병원력이 하나도 없는 죽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미미하지만 왜냐면 병원력이 너무 세니까 아예 병력을 낮춰줘야 돼서 기억세포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갖는 거야. 그 다음 그것보다 좀 귀찮잖아. 그지? 너무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재조합 백신에서 아예 특정 병원체들이 가지는 항원 결정 부위를 아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걔를 만들어진 형태를 그냥 주사를 받는 거야. 돼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재조합 백신에 해당하는 건 자궁경부암. 그래서 자궁경부암 그 백신 주사 비용이 되게 요즘 싸졌어. 예전에는 엄청 비쌌거든. 한 번에 뭐 20만 원 막 이랬었어. 근데 이제 요즘은 청소년 애들한테도 거의 무료로 그냥 다 그냥 백신들을 주사해주기도 해. 워낙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특정 그 바이러스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걔를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다량으로 막 많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싸질 수 있었던 거야. 주사 비용이. 됐죠? 걔를 인위적으로 실질적인 얘네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대로 뽑아내서 뭔가 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근데 그 걔네들이 가지는 특정 항원 결합 부위, 결정 부위를 우리가 딱 만들어서 걔를 주사해서 우리 몸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끔 하는 거니까 좀 더 싸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제조합 백신에는 장피푸스랑 자궁경부암 등이 있더라.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핵산 기반 백신, 핵산 백신입니다. 항원에 대한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RNA 바이러스니까 워낙 돌연변이가 빨리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RNA가 가지는 코로나가 특이적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그 단백질 부위에 해당하는 그 유전 정보를 아예 그 유전자 자체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잘 들어와서 그 특정 단백질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있다라고 인식돼서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이 열심히 뭘 만들어? 기억세포를 만들어. 걔를 퇴치하면서.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원의 유전 정보가 담긴 핵산 DNA는 RNA로 만든 백신으로 백신에 담긴 유전 정보에 따라 그 백신을 주사를 받게 되면 나는 그 체내에서 그 단백질이 생성이 되고 이를 항원으로 우리 몸에서 인식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가 들어왔을 때, 진짜라고 하는 항원이 왔을 때 이미 나는 그것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아예 주입을 해서 내 몸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 몸의 기억세포가 두게끔 하는 거예요. 백산 백신은. 되겠어요? 일반적인 예방 백신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종류들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온 백신이 핵산 백신이기 때문에 꼭 핵산 백신 개념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신에 한 개 나와 있어요. 백신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질병의 백신이 개발되는 건 아니야. 백신을 개발하는 데까지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경제적 비용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병들을 다 백신으로 개발시킬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효용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 특히 바이러스성 병원체들은. 그렇죠? 그래서 백신은 필요할 때 또 쓰긴 쓰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될 때는 아닐 때는 자체적인 자가 면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205쪽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면역 관련 질환에서 나와 있죠. 가끔 알러지가 나옵니다. 알러지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과 기관지 천식과 알러지 비염에서 나와 있는데 이 알러지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 히스타민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했죠. 오케이? 비만세포는 거의 피부 밑에 여러분의 기본적인 기저에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정찰병 세포처럼. 근데 그 비만세포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비만세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자. 백합 꽃가루.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유독 나만 그렇게 된 거잖아.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백합 꽃가루라고 하는 그 분자를 마치 뭐로 인식해? 항원으로 인식한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항체 부분들이 어디에? 비만세포에 그 꽃가루, 백합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여기에 꽂혀져 있어. 항체야. 이미 만들어졌던 항체. 그러니까 특정 꽃가루에 대해서 내가 유독 과하게 또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의 사촌 오빠 중에 뻔데기 먹으면 알러지 나는 오빠 있어요. 또는 사과 먹어도 알러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뭘 먹을 게 없어. 그거 먹자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특정 항물질이 일종의 걔가 항문으로 인식돼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든 거거든. 근데 그 항체가 하필이면 어디에? 비만세포 막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얘가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겠죠. 특정 사과에 대한 물질이 들어와서 이 사과에 대한 항원이 얘를 인식하는 항체가 바로 비만세포 꽂혀져 있으니까. 근데 비만세포는 뭘 만들어서 분비한댔어? 야, 너 지금 이물전시 상태야. 삐뽀 빨리 분비해주는 히스타민을 분비한댔잖아, 비만세포가. 그래서 과하게 히스타민을 너무 분비시키는 거야.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그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의 투과성이 늘어나면서 어떤 데서 그쪽으로 막 혈류량도 늘어나고 막 가렵고 재채기가 많이 나는 형태들로 발작 반응이 나타난댔잖아. 그래서 생기는 게 알러지야. 비만세포에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체 결정기가 이렇게 발현되어 있어 버려서 특정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히스타민을 너무 많이 분비시킨 결과 재채기랑 기침이랑 그지? 이런 식으로 빨개지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게 알러지 반응인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음식물이나 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 등과 같이 특정 물질들에 대해서 면역계, 특히 비만세포,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가 과민하게 반응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 콧물 등이 나는 거.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에 뭐가 있어? 입양 당뇨나 또는 세그른 증후군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얘는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은 원래 내 거 세포야. 근데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세포를 병원체로 인식해서 내 세포를 셀프로 포식해서 제거해버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우리가 관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닿으면서 부딪히면서 아픈 거야. 그건 퇴행성이야. 어찌됐든 관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모품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관절, 그 인대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많이 쓰다 보면 그게 달아. 그러니까 막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걸 되게 인위적으로 많이 썼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말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이 관절과 관절 뼈 사이에 있는 그 인대세포를 자기가 셀프로 자가 포식을 해버리는 거야. 내 세포가 아니고 병원체라고 인식해서. 그래서 셀프를 없애버리는 형태야. 얘는 어떤 약도 안 들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더라도 얘가 면역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제 치료의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나아지게끔 호전하게끔 뭔가를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자가면역 질환이 오게 돼버리면 한번 삐토가 상해서 내 면역기가 확 돌아버리면 내 세포가 내 세포를 스스로 셀프로 먹어서 없애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게 뭐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205쪽도 숙제고요. 자, 숙제 체크해봐요. 205쪽 숙제. 그리고 208쪽 숙제 동그라미 쳐봐. 205쪽, 208쪽 숙제가 되고요. 그리고 211쪽 동그라미 쳐봐. 211쪽 숙제입니다. 211쪽.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제가 소단은 2개를 나눠서 했는데 아직 그 A, B, O, C 혈액형을 안 했잖아요. 병원체 종류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숙제냐? 당연히 190쪽 숙제고요. 193쪽 숙제겠죠? 194, 195 숙제 196부터 198까지 숙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챕터 하나 남았던 거는 소단원 그 부분은 싹 다 숙제가 되겠고 사이에 백신의 종류 설명했던 것과 거기는 제가 동그라미 쳐줬던 쪽까지만 숙제가 될게요. 바로바로 개념 복습하셔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